국민의힘이 중앙선대위 발대식과 공천자 대회를 열고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호남 홀대론을 두곤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막판 공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 동작과 마포구를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강원 춘천과 원주에 이어 경기도 이천과 최대 격전지인 성남 지역 표심을 공략합니다. 4월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2024 총선 픽스토리. 여야가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발표로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 살펴보고 비례 순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2일이 지나면 새로운 4년을 책임질 300명의 국회의원이 결정됩니다. 일하는 정당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254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에게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 그리고 어제 발표된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발표 직후 이철규 의원이 공개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호남을 배제하고 이른바 친한동훈계로 사천했다는 건데 전북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 10명은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비례대표 24번을 받은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어제 광주 배제에 반발해 사퇴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당헌 당규의 취약 지역 할당을 근거로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며 거들었습니다. 반발을 의식한 듯 국민의미래는 오늘 최고위를 열고 골프 접대 논란이 불거진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후보 추천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종섭 주 호주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 관련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 당내에선 오늘도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건건일척의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모두가 다 무겁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도 사천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모든 지역구 후보자에게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동작과 서대문, 마포 등 한강벨트를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 원주와 춘천, 경기도 이천, 그리고 최대 격전지인 성남을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 논란이 제기된 양문석 후보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야권 열세 지역인 강원도 춘천과 원주를 잇따라 방문해 후보들의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습니다. 사과와 한라봉을 선물 받은 이 대표는 터무니없는 물가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무능력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가 워낙 비싸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거 하라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이 위원장은 이후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천을 방문한 뒤 치열한 격전을 펼치고 있는 성남을 찾아 이광재, 김태년, 이수진 등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은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는 양 후보의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부겸 위원장은 양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 상황. 김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양 후보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를 넘은 거죠. 다만 그분이 이제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할 때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죠.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 중송동갑 공천에서 배제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선대위 합류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오늘 2차 공천 심사를 통해 32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를 공천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목표 의석수가 12석에서 15석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한교미 기자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인천 부평을과 경기 부천을 지역구에 홍영표 서른 의원을 각각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작갑엔 전병헌 전 의원이, 서울 성북갑엔 유승희 전 의원이 공천됐습니다. 또 서울 강동을에는 이민택 전 강동구 의원, 광주 동남갑엔 이영주 전 경기도 의원, 경기 하남을에는 추민규 전 경기도 의원이 뽑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총선 공약으로 국민 참여를 크게 확대한 경선 방식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전면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정당에서는 기본적인 검증만 하고 1차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을 선발하고 결선 투표를 하는 탑2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장은 7공화국 체제 출범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주장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의석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득표율 25에서 3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12석에서 15석 정도가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이외의 추가 발표에 대해선 6명의 예비 후보들이 있다며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면 후보들은 준비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이종섭 호주 대사를 놓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 대응을 놓고 이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윤한 갈등이 재점화한 상황 아니냐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 국방부의 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대사에게 이 조사 관련해 지시를 해서 결정이 바뀐 의혹이 있다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애초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출국금지 해제 등을 통해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민의힘 특히 이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종섭 대사가 즉시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멘트까지 치면서 이 윤한 갈등이 오늘 이 조간신문에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시금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문제를 가장 문제를 삼습니다. 이 입건 6, 7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안 했고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에도 동의해서 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요, 거꾸로 이 소환 조사를 아직 할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출국금지 해제에는 공수처가 동의한 바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더 한 뒤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야 한다라고 반박을 한 셈인데요.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실에 불만을 표출하는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입건 사건이 실제로 기소될 내용인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임명을 했어야만 했냐라는 그런 불만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물론 김은혜 후보나 정진석 의원처럼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진들이 이종섭 대사의 즉시적인 귀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도 취재진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필요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윤한 갈등은 앞서와 달리 이 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죠.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공천 막판까지 양문석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고요. 민주당 상황 짚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좀 아침에 조간을 보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인터뷰 기사가 이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겨레 하고 한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조국 혁신당이 선전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잡음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공천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이 선대위 체제로 본격적인 또 지역구나 비례 맞춤형 전략을 내세워서 유권자 공략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특히 이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는 발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부겸 위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조국 대표가 우리 당을 방문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서로 간에 이 큰 연대를 하자는 취지의 화답을 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의 공식 파트너는 더불어민주연합이다라고 잘라서 말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 민주당 몰빵론을 거듭 얘기하면서 비례에서도 민주연합을 찍어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낙관론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이 이 153석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이 낙관론이 좀 퍼졌었거든요. 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이 총선 상황실장은 오늘 이 153석까지를 전망하는 것은 보도된 희망치일 뿐이고 현재로선 최대의 희망에 불과하다면서 현재는 일당 확보가 매우 힘겨운 반집 싸움 상태다라고 이 낙관론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그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선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우리 지지자들이 돌아올 거다. 뭐 조국 혁신당이 선전한다는 걸 민주당 이제 구민주당 이제 그 지지층들이 들으면 아, 이 집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민주당이다. 뭐 이런 논리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이야기로 이제 계속 이제 넘어가 보면 어제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하면서 당의 정체성과 이제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또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 민주당보다 강한 투쟁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고 있다라고 이게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죠. 네. 특히 어제 이 비례 순번 발표를 보면 검찰 개혁 또 검찰 권력 해체, 이게 이 조국 혁신당이 가장 내세우는 핵심 정책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보다 이 당의 조직력이 약한 만큼 비례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서 이 검찰 개혁파 후보를 이 전진 배치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 보수 매체들은 사실 이 조국 대표가 비례 2순위에 배치된 것을 놓고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 이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던 만큼 남자 1번 또 전체 2순위를 조국 대표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조 대표가 이 저를 압도적인 1위로 만들어달라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이 향후에 당내에서 대표로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선 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좀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거든요. 네. 이 지금 좋은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총선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비례 순번 8번에서 10번까지는 안정권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나 4번의 신장식 변호사, 또 8번의 황운하 의원이나 10번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 등은 이 검찰이나 언론에 대해서 개혁을 얘기했던 그런 인사들이거든요. 비례에 집중하면서 검찰개혁 또 보수매체개혁,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조국혁신당, 오늘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관건선거라면서 강하게 규탄을 했죠. 이 조국혁신당의 이같이 차별화된 전략이 한 달 뒤까지 지금 같은 지지율을 유지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1번으로 이제 순위를 받은 게 눈에 띄네요.
대표적인 이제 반윤으로 꼽히는 이제 그런 인사가 되겠는데,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는 만큼 새로운 미래 또 개혁신당이 이제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지율도 좀 부진한 상태고, 당의 이제 간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여론조사에서 모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화성을의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지난 15일과 16일에 지역 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23.1%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2%의 지지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이 더블 스코어 차이로 뒤진 건데요. 그 뒤를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20.1%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심을 많이 한 공천임에도 쉽지 않은 거죠. 이 동탄 2신도시가 포함된 화성을은 평균 연령이 34.7세로 이 254곳의 지역구 중에 가장 젊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이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건데, 이는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지만 이 출마를 선언한 광주 광산을에서 현역 의원인 민영배 민주당 후보의 4배 차이로 밀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민영배 후보는 지지율이 65.4%인데 이낙연 대표는 17.7%에 그친다는 차이가 그런 많이 결과입니다. 나네요. 네, 네. 4배 차이인데요. 네. 물론 이를 선전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4%, 새로운 미래는 2% 안팎에 머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대표가 10% 후반, 또 20% 초반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정당 모두 이 두 거대 정당을 대체하겠다면서 지역구 공천까지 공을 들였던 그런 상황에서 만일 지역구를 한 석도 얻지 못한다면 이 당에서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을 주도한 이 두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가 어쨌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하면 당에 미치는 그 파급력 굉장히 이제 클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은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대)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조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수검표가 도입되고 비례대표 의석이 한 석 줄어든 가운데 연동형 캡이 사라집니다. 이번 총선에서 달라지는 점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후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에 넣어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심사 개수기에 넣기 전에 사람 손으로 표를 검표하는 수검표 작업이 개표 과정에 추가됩니다. 또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실시간 화면이 각 시도 선관위에 배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됩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도 달라졌습니다.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47석에서 46석으로 한 석 줄어듭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총선에도 지난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 중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지난 총선에서는 연동형 캡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47석 중 30석까지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연동형 캡이 사라지고 46석 모두 준연동형이 적용됩니다. 지난 총선과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위성정당 창당과 의원 꿔주기인데요. 이번에도 거대 양당은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의원 꿔주기를 위해 국민의힘에서 8명, 민주당에서 6명이 제명됐습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겠다는 준연동형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4년이 지난 이번 총선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원 지역 선거 지원 유세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이 상습적이라며 사법부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형사 피고인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총선까지 출석이 어렵고 선거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일정을 조정해 출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무자격자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잘못된 비례대표 제도를 악용한 위성정당의 중심에 조국 혁신당이 있다며 비례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선거판을 만든 원죄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태 운동권 세력과 부패, 반미, 종북 세력을 비롯해 개인적 한풀이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국회 입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체감 경기를 알지 못한다며 정부의 때늦은 물가 점검과 물가 지킴이 지시는 사후 약방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영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금사가에 이어 금밥 시대란 우려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은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총선용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물가 관리 대응과 농산물 생산 유통 구조 안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 관건 선거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정선거 운동 혐의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헌화한 뒤 윤 정권의 레임덕을 넘어 더 심각한 국정 공백을 지칭하는 데드덕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3월 1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당선 뒤 복당 불가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받았다가 막말 논란이 일어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무소속 출마는 자유지만 당선된 다음 복당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출마야 본인 자유지만 결코 본인의 그 향후 앞날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리고 싶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문제지만 쉽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복당 경험이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정치를 잘못 배운 탓이라면서 잘못된 심성으로 정치하면 결국 벌을 받는다라고 덧붙이며 장 전 최고위원이 자숙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처럼 당내 분위기는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용산이 되었든 아니면은 당 지도부가 되었든 어떤 분들, 어떤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뭔가 이야기는 좀 있었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제가 경솔하게 제 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저런 이야기들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존중을 하고요. 제가 수영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다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도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이 되면 복당을 요청하는 일은 반복돼 왔고
본선에서 당선돼 살아 돌아왔을 때 복당 요청이 거부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컨대 지난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이 공선에서 배제되자 탈당한 뒤 당선돼 복당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늘 한 위원장의 복당 불가론 입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없다면서 다시 한번 선을 그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선 후 복당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장해찬 전 최고위원. 보수표 분산이라는 우려 속에 우선 그의 당선 여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 노무현 재소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비하 발언을 비롯해 과거 막말 논란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안상갑 후보. 노 대통령을 향해 불량품 등의 막말 저격으로 논란이 가중되면서 어제 양 후보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유가족에게 사죄 후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 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공관위 차원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 경선에서 양 후보에 밀려 낙천한 친문계 전해철 의원.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문석 후보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못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일단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백하죠. 네.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참 한번 오락해라. 그런 정도로 끝낼 일이지. 아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캐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공천 기준이 되거나 정치인의 자질 시비가 문제가 된다면 모두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역시 발언은 지나쳤지만 책임에 관한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논란을 일축하며 양 후보를 감싸는 분위기였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생각이 달라 보였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도를 넘은 거죠. 그렇게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 등 민주당 공관위의 공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가운데 계속되는 양문석 후보를 향한 잡음.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총선 픽 스토리. 김영준 배재대 석주화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야가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로 불거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펴보고 순번이 주는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제 갈림길에 선 양상입니다. 황상무 수석과 이종섭 대사 논란에 대한 해법을 두고서 이견이 이제 표출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환 갈등 2차 전이냐 이런 이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놓고도 친윤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현재 그 지지율을 감안하고 역대 선거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비례대표 당선 순위, 예상 순위는 좀 몇 번까지 좀 가능할까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좀 3% 이상을 얻었을 경우에만 이제 배분을 가능한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한국 갤럽 조사에서 그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얘기를 할 때 네.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8석 정도, 그러니까 34%를 얻었을 때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33.8%를 얻었기 때문에 17석을 가져갔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거대 양당 위성정당이 나름대로 득표를 한다고 하면은 뭐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한 18에서 20석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조국신 혁신당하고 더불어 예를 들어서 민주연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거기는 서로가 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갤럽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네. 뭐 그래도 뭐 10석, 13석 정도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또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거기는 뭐 조국신당이 뭐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 가져가는 게 한 20석이고 나머지 20석은 또 더 나가서 이제 그 민주당과 관련된 뭐 쉽게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나머지 뭐 한 석은 뭐 녹색 정의당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고 또 새로운 미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분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국민의힘 정도의 그 지지율 상황을 봤을 때는 한 20번 정도 안팎이 당선권으로 지금 뭐 하도 이제 파동이 심하니까 네, 네.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18석에서 20석 정도로 좀 뭐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원 교수님께서는 현재 그 국민의힘의 그 갈등 양상을 띠고 있는 그 이종섭 대사 논란, 황상무 수석 좀 어떻게 좀 그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이게 솔직히 해도 됩니까? 예, 예. 국민 눈높이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영준 교수님께서 지금 지지율을 봤을 때 비례대표는 네. 위성정당에서 한 20석 정도 예상하지만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나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는 걸로 인해서 지역구들은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사실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겪고 그거에 따른 반사 이득을 얻었었던 게 국민의힘이었었는데 네. 그것이 이 두 사람의 뭐 언행이건 또 행적으로 인해서 선거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네. 뭐 비례대표는 그런 정도는 받겠지만 지역구에서 많이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따라서 남아있는 선거에서 이 두 사람 문제를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냐에 네. 따라서 선거도 판세가 좀 바뀔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선택은 네. 간단할 거다.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할 텐데 높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할 거다. 기준이 국민 눈높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여당 측에서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로 무소속 출마 후에 복당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장해찬 전 최고는 복당이 안 된 전례가 있느냐? 나는 다시 복당을 하겠다 이렇게 당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장 후보가 굽히지 않고 있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뭐 지난 총선 때 4명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다시 복당을 했잖아요. 네.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이 4사람인데요. 그 4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그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서의 탄탄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제 당선이 되고 끝나고 나면은 뭐 당연히 뭐 다 복당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한 석이 아쉬울 거예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그때는 안 그랬나요? 절대로 이제 복당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하물며 2016년도에는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에는 이해찬 당시에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공천을 배제시켰거든요. 네. 세종 무소속까지 들어와서 그분이 뭐까지 했죠?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복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거는 큰 쟁점이 되지 않고 네.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나름대로 자기가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뭐 도태우 의원이나 아니면 후보나 지금 뭐 장해찬 후보나 전부 다 이 대구하고 부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의 아주 우세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아주 강한 그 후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번 명예를 회복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제 뭐 TK, PK 민심이 어떻게 작용될 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두 분 다 이제 공천을 못 받은 게 이 발언과 관련돼서 특히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 역사 의식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이 젊은 우리 그 장해찬 후보는 아직 물론 아무리 젊었을 때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당 지도부에 의해서 무조건 그냥 그 공천이 배제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천이 배제됐기 때문에 과연 무소속으로 가서 얼마만큼 득표력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교수님이 김 교수님께서 이제 그 도태우 후보 그리고 이제 또 그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 여당의 텃밭이고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좀 어부지리할 가능성은 좀 별로 없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를 저는 들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에 줄 영향은? 일단 이제 그 장해찬 후보도 복당하겠다고 그래야지 득표를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소속 갖고 이제 인연 끊었어. 그러면 뭐 누가 지지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수영구인데요. 거기에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도 현역도 아니고 또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어야 되는데 경쟁이 되려면은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신 공천을 준 사람이 전 동아일보 기자 정현욱 기자인데 옆 지역구에서 경선까지 나갔다가 또 지역구를 옮긴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역구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거를 다른 지역에 뼈를 묻겠다고 한 사람이 우리 동네로 왔을 때 찍어줘야 되냐. 탈당한 사람을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찍어줘야 되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 22년에 보궐선거에서도 낙선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출마를 했다가 인지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시 나오는 국민의힘에서 김기용 통일부 전 차관이 공천 받았고 여기도 또한 민주당이 또 현역이 있을 리가 없는 대구다 보니 여기도 선거 결과가 복잡할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제3당 또는 무소속 탈당을 해서 무소속한 사람들의 그 선거 결과를 이렇게 좀 보면 예측을 해보면 그리 좋은 성적이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부천하고 부평을 예를 들겠는데 인천에 제가 가까우니까 거기에는 쟁쟁한 현역 의원들이거든요. 다선 의원들인데 지금 무소속으로 또는 다른 제3당으로 나가서 출마를 했는데 여론조사상 홍영표 의원 포함해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공천받은 후보가 힘드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분산이 돼가지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현상들을 보면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제3도 이렇게 나가서 한 사람들이 성적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그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결국 공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낙마한 자리에 차점자가 박용진 의원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그 전략 경선이 치러졌는데 조수진 변호사가 1등으로 올라갔고 박용진 의원은 결국 공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99%의 확률로 내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극적인 반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박용진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10% 하위 10%이기 때문에 30% 간점을 받고 네.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25% 또 가산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려면 산술적으로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62.4% 정도를 얻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두 번째는 또 이게 방식이 바뀌어서 전국에 있는 권리당원 70%. 네. 그것도 참 이상하죠. 아니 왜 지금 강북의 후보를 뽑는데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70% 투표를 하고 나머지 30%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 투표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그 권리당원은 상대적으로 강성 지지층 또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들이 많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나 정치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저도 이기고 이겨도 지는 건데 네. 이런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종로의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던지고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서 진 네. 노무현 후보.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예칭을 줬고 노사모가 만들어졌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네. 결국은 바보 박용진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지만 다만 다른 거는 있죠. 뭐 바보 노무현은 다른 정당과 싸워서 바보 노무현이가 됐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정당 내에서 불이익 때문에 이런 바보 박용진의 길을 갔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지만 네.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정신과 투지와 용기는 결국은 나름대로 크게 네. 훗날 네. 박용진 의원한테는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준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요. 참 이번 이 경선을 보고 참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마나 이 공천을 주기 싫으면은 네. 이런 룰까지 바꿔가면서 그리고 또 3번을 경선을 붙이고 또 이 순위로 승계할 수 없다. 절차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략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또 경선을 붙이는 이런 뭐 갈팡질팡한 것들을 보여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뭐 장기적으로 저는 박용진 현 의원이 자신의 서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인 지지를 획득을 했고 또 그만한 뭐 조직들을 갖고 나갔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앞으로 네. 좀 절치부심하면서 미래를 꿈꾼다면은 과거에 의정 활동하면서 조금 부족했었던 면들을 네. 이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좀 보완해서 좀 민주당의 미래를 좀 꿈꾸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저도 이긴 선거가 있고 또 이 교수님께서 박용진 후보가 졌지만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뭐 앞으로 이제 좀 그 미래, 네.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두 분 다 이제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양문석 후보 논란에 대해서 후보 재검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친문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공천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도를 넘었다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양 후보의 논란 이거 취소를 해야 될 사안일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되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를 좀 인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도태우 장해찬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봉주 의원은 왜 공천에서 배제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막말해서 그러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심각한 거예요. 정봉주 의원보다도 양문석 후보를 준다는 거는 왜 심각하냐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완전히 실종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 당사 가면은
전직 대통령 3명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불량품이라고 그러고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을 공천을 준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걸핏하면 뭐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그러는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폄하하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인식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유시민 그리고 이해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출신들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데 대해서 놀랍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김부겸 전 총리나 전세균 전 총리가 이 부분은 진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면 끝까지 이거는 화근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두 가지 면에서 큰 패착이 될 거다. 친문 친노의 학살 때문에 PK 지역이 지금 거의 민주당이 몰락하고 있는데, 이번에 양문석 후보를 다시 공천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저는 부산 지역에서 굉장한 나름대로 민주당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누가 이득을 보냐면 안 되지 하면서 그게 바로 조국 혁신당 쪽으로 비례대표 득표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런 것들과 결과니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그 밀착 관계에 있는 그 유시민, 또 이해찬, 또 곽상원 사위죠, 이 변호사 같은 요 세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 후보 발언을 좀 옹호하는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 발언들, 입장들을 밝혔어요. 네. 글쎄요, 저는 뭐 아니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왜 저기 그 묘소에 가가지고 왜 사죄한다는 절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떳떳하면 왜 그러죠? 저는 이제 뭐 이 대통령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뭐 인품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야 되는 거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 도를 지나치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걸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발언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혐오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자기와 뜻을 달리한다고 해서 이 비하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일삼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일관성 있는 그 입장이 관철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봐주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비판하고 안 되고 문제고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들은 생각이 참 이런 사람들, 이런 발언들을 공천 과정에서, 그래도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최하점을 줬다. 도덕성 부분이 그랬죠. 그렇죠.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고, 그래도 그런 좀 살아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것을 의견을 반영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참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 양문석 뭐 예비 후보만이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인물들, 후보들은 이 공천 과정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왜? 앞으로 4월 10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4년 내내 이 사람들이 22대 국회를 4년 내내 막말과 비호감과 비하와 정쟁으로 지새우는 대로 이끌 것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정리를 해야지만 마땅하고요.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를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서 다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에 가서 뭐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고 지금 바깥에서 관찰할 때 들러리 쓰는 거다. 왜 들어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역할들을 추진해내지 못한다면 성과를 못 낸다라면 네. 그 위상이 정말 축소가 되고 괜히 들어왔다라는 말을 듣고 끝낼 거라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 한 분씩 쪼개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후보 1번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 2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배치했고 황운하 의원은 8번입니다. 이 결과 보니까 반윤 복수 혈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뭐 검찰 정권을 예를 들어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국민들이 지금이야 뭐 비례대표 네. 득표율이 좀 나오니까 그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도덕과 더불어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뭐 많이 포진돼 있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왜 우리가 그렇게 정치학자들이 반대하고 변질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 그냥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만약에 병립형으로 나와가지고 했었으면은 과연 몇 %를 얻었을까? 왜냐하면 단독 그 보면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정당 정치가 오늘 지난 시간에도 참담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부분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중도층이란 분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조국 신당 같은 경우 혁신당은 좀 여론조사 결과마다 좀 다르지만 한국갤럽 같은 조사에서는 20, 30대에서는 참담한 수준의 그 득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정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괴물 같은 그러한 선거 제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하튼 뭐 결국 마지막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셀프 공천도 아니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좀 당당하다면 96년도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도 비례대표를 나왔는데 자기는 14번을 가졌어요. 근데 실은 13번까지 되고 14번은 안 됐다. 그럼 본인은 좀 무슨 일을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였더니 그냥 무슨 뭐 제일 앞자리에 딱 앉혀놓고 나서 해놓고 나서 저런 정당이요 과연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속적인 나름대로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니 굉장히 관심 있고 향후에 우리 정치학자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나의 정당의 모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이제 그 날선 비판을 이제 해 주셨는데요. 총선 이제 22일 이제 남았는데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현재로서는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이제 받고 있고 22일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출렁이는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10석의 목표에서 12석에서 15석까지 목표 그 의석수를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종 좀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 뭐 내일 뭐 선거라면 뭐 두 자리 숫자는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러고 오늘 이제 김영진 교수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조국 혁신당 그리고 또 많은 위성 정당들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면 비례대표제 이거 존속시켜야 돼라고 하는 화두가 던져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하고 정당, 국회에서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고 네. 검토해서 4년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28년인가요? 다음 총선이 그 직전에 비례대표제 뭐 늘리자,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를 늘리자, 뭐 준연동형을 연동형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민적으로 이걸 한번 여론조사도 하고 네. 재고도 하고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지를 던졌다라는 생각.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총선 후고 네. 저희가 보는 관점은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돌풍 맞나요? 이게 무슨 돌풍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조국 신당이 얻는 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에요. 공천 잘못됐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에서 반국가 세력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공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친문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비여세들이 옮겨간 거죠. 그 지금도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이 한국갤럽상에서 지난주에 나온 거에 호남, 진보, 40대, 50대에서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지층들은 누구냐? 민주당을 지지했던 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계층들이 이탈한 걸 가지고 돌풍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몰빵론 얘기하고 우군보다는 아군이 더 잘 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네. 이게 지금 최정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게 되면 도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더 나가서 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무슨 공천 1호가 한동훈 특검법 얘기하고 민생 문제보다는 본인은 경제에서 입시 비리로 해가지고서 2년을 받았는데 무슨 교육 평등에 대한 걸 공천으로 얘기한다, 공약으로 얘기한다라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지금 저희 자막이 지지율 돌풍 조국 혁신당이라고 했는데 네. 그 돌풍이라는 이제 표현에 대해서 또 회의감이 든다. 네. 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끝으로 네. 오늘 시간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총선 빅스토리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